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조직적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건설 노조를 가리켜서 건폭, 그러니까 건설폭력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제시하면서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해 자율투표로 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까지도 부결을 주장해서 이 대표의 사전 정지 작업이 효과를 거뒀다는 그런 해석을 낳았습니다. 한 손에는 제1야당 대표의 사법 처리, 다른 한 손에는 불법 비리 노조와의 전쟁 같은 민생 카드로 전국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거는 뭐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노조를 압박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한 노동개혁에 연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건설노조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조폭, 학폭과 비슷하게 건폭, 그러니까 건설 현장의 폭력으로 지칭을 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으로 노동개혁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면 이른바 건폭 근절 방침을 통해 바짝 가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TV로 생중계됐던 윤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일부 불법 건설 노조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방침은 이 모두 발언 이후에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의 당위성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보고에서도 이제 임기 내에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석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았는데요.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에 관계 장관들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켜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고요. 고용노동부는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분 대상이 되도록 채용 절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건설 관련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 그렇게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요. 이제 타워 크레인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건설 회사들에게 원래비를 요구하는 바로 그겁니다. 네, 원래비란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월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돈인데 건설사들은 이를 상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서 200일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월급을 받는 뒷돈인 원래비가 대표적인 악습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타워크레인 기사 중에 한 번이라도 원래비를 받은 사람은 모두 438명, 액수만 234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한 명이 1년간 2억 원 넘게 가져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가 원래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 거부 등 횡포가 이어져서 그동안 관례처럼 지급돼 왔던 거라고 합니다. 국토부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이 건설사에 원래비를 요구하는 거 이게 적발이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조 전임비 강요라든지 채용 강요, 원래비 수수 등을 이 형법상 강요, 협박, 공갈죄로 적용해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게 되면은 이 형법상 업무 방해죄를 그리고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에서 행해지는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행위, 그리고 협박과 강요를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원래비, 노조 발전 기금, 후원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부당 금품 수수 행위, 그리고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행위 등을 형법과 노동조합법의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조의 폭력, 갈취 등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강한 드라이브에 나선 상황이지만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대통령이 나서 이 노조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이른바 건폭 표현을 두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근절해야 될 건 건폭이 아니라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걸 시행령으로 공시해라. 이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거고요. 이거는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이제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에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죠. 그런데 어제는 또 이제 건폭이라는 아주 새로운 말까지 지금 써가면서 일부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관계 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되고요. 또 노조의 자주권도 보장되어야 되죠. 그러나 불법 근로 행위라든지 또는 불법적인 노동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노조가 강성화되고 또 귀족화되면서 또 사실 종종 선거와 연결돼서 정치권과 굉장히 깊이 연루되면서 노조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이것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노조에 의해서 비노조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지금 물론 건설사들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적시를 해주셨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고쳐 나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건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지금 환노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우에도 사실은 노조 하청업체들의 노조 행위, 특히 단체 교섭뿐만 아니라 쟁의권을 확대함으로써 이것이 한국 경제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협의에 미치는 그러한 부정적 파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첫 번째가 북한이지만은 이 경직된 노조 활동 자체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기업들의 부당 노동 행위를 강력하게 시정하는 조처와 병행한다라는 전제로 이런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제 기득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양대 노총의 양대 노총 소속의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그것이 젊은 어떤 근로자들의 권익을 갖다가 보호하는 길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논리에 공감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 노동자와 젊은 층들의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노동자를 폭력배로 모르는 나라는 저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노조행위 일부에서 그런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를 폭력배로 얘기하시는 거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네. 규정한 건 예를 들어 건폭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저는 이건 상당히 좀 안 좋은 발상이고 안 좋은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노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 기사를 다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사 모두가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의 불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오히려 노조의 문제인 것처럼 전가하시는 건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게 노동자 국민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우리 경제를 살리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행위라고 하는 건 현행법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냥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특화시켜서 대단히 과거에는 잘못 안 했는데 최근에 잘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의 모든 것들을 노조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건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예를 들어 면피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경제가 풀린다면 옛날에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다 했겠죠. 네. 일부 강성 노조들의 불법 비리 문제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제 양대 노조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어졌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양대 노조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새로운 노조 단체가 어제 출범한 겁니다. 이른바 2030 MZ세대들이 주축이 돼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닻을 올린 새로 고침 협의회라는 조직인데요. 이 단체는 LG전자와 서울교통공사 등 8개 기업 노조의 연합체로 조합원 6천여 명이 대부분 2030 세대지만 50대 위원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출범 일성으로 탈정치, 공정, 상식을 내세웠는데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 세력의 정치화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노동자 권익 향상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의 회계 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했다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뿐이 아니고요.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아주 전방위적인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금융권을 질타를 했는데 그 영향인지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면서 대출금리 자진 인하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고요. 우리은행의 경우도 우대금리를 늘려서 실질금리를 낮췄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밝혔는데요. 이처럼 은행권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 이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물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그리고 금융권의 지나친 수익 잔치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금리 인하가 당연하다 그런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관치의 폐해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제 정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방금 저희 기자가 소개한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그 국회 정무위는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출석시켜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윤 대통령처럼 민간 기업인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이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관치 금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금융당국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 결정에 압박을 가하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했다 이런 책임론도 제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과 또 금융시장의 과점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윤 대통령 지시의 당위성을 부각을 했고요. 또 정무에 출석한 금융당국의 두 수장 역시 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공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적과 김주연 금융위원장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주주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금융위가 관여할 부분이 있죠.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은행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는 원래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측 가능성을 주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보여줘야 주주들도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회전 깜빡이 켜고 관치금융이라고 유턴하는 것 같습니다. 이자 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누구나 공감을 하듯이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근데 고객의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떤가를 보니까 돈을 분명히 벌었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급 올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는 누구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의 이 같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체계 손질과 5대 시중은행 중심 과점체계 해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은행 개혁을 예고하면서 금융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김소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제1차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를 열고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영국식 챌린저 뱅크 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몰 라이선스는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은행 인가를 중소기업 금융이나 소매 금융식으로 단위를 나눠 장벽을 허물어주는 제도고요. 이 챌린저 뱅크는 단기 수익성보다는 금융시장 혁신에 중점을 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소규모 특화 은행을 말합니다. 기존 4대 금융지주 회사들로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방금 패널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국회 정무회에서 벌어진 그 야당 의원의 그다음에 김웅위원장의 어떤 질문 답변 이 내용 보셨을 텐데 뭔가 여야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논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은행이 해도 너무한 거죠. 마진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금융당국이 압박을 가하고 은행이 따르는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관치금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전 그러면 이거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아주 오랜만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은행도 공공재 성격이 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공재 성격이 있으면 대통령이 발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입법화 제도화시켜서 적어도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은행권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선 안에서 상승시켜야 된다는 것을 입법화시키게 되면 은행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법적인 상황하에서 소위 예대 마진을 갖다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면 이윤율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예대 마진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피해 누가 보겠습니까?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공재라고 하는 말씀에 맞게 이걸 입법화 제도화시켜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공공재의 성격을 살릴 수 있도록 좀 국회가 서로 싸울 게 아니고요. 저 입법화나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당장 4대 금융지주에서 주식을 갖고 있던 외국 투자자분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제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국제 경제 또 금융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사실 그 공공재 운운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건폭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일부 건설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 그리고 지금 은행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매우 옳다고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면서 건폭 공공재 그러면 딱 그게 화두로 주제어로 뜨면서
이것의 파장이 만만치 않게 가거든요. 대통령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은행 돈단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 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좀 마련하세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공공재 하다 보니까는 이게 국제적으로도 지금 여파가 있어서 우리한테 오히려 그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충격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은행이 알아서 뭐 가상금리 줄이고 우대금리를 뭐 느리고, 이거는 은행 스스로도 4대 금융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방향은 맞다. 그래서 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발언에 있어서 이것의 파장까지도 고려하면서 대통령 한마디가 대통령제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표현은 야당이 오히려 시비를 걸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관치금융하느냐고. 여기서 또 야당의 한계도 그대로 드러나죠. 무조건 대통령 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느닷없이 시장 경제주의로 지금 변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통령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서 소아 환자 그리고 보호자 또 의료진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수 의료인 소아 의료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소아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린이병원 방문은 저출생 시대의 미래 세대인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외래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이 소아외과 병동을 찾아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소아진료 필수 의료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료진, 전문가들과 이 소아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소아 환자의 보호자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잘할 때보다도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소아 의료 체계, 응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이런 소아 진료 체계를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단독 일정도 있었습니다. 네, 김 여사는 어제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혼례, 제사, 잔치 등 조선시대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서적인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3일 한국 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 이후 18일 만이었는데요. 대통령실 이도윤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전시 관람 소식을 밝히면서 김 여사가 후손들을 위한 생생하고 정교한 기록물인 의궤를 보니 사람을 아끼고 나라를 위하던 우리 선조들의 배려심에 벅찬 감동을 느껴진다. 지금까지 의궤는 반환의 성공한 문화재로 알려졌지만 이 전시를 통해 의궤 본연의 내용과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넉넉하고 번성한 나라가 되길 바랬던 선조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뜻깊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김 여사가 관람한 외교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가져갔다가 2011년 장기 임대 형식으로 14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이 조선 왕실의 대표적 기록 문화유산으로 의궤를 소개하는 전시회였습니다. 김 여사는 우리의 보물임에도 보물이 될 수 없는 외교장각 의궤지만 이렇게 장기 임대 형태로라도 가져와서 연구되고 전시돼 다행이라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국외 소재 문화재가 23만 건에 달하는데 우리 문화재가 온전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지금 오늘도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BS의 보도인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로 판단이 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월간조선이 보도한 김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의 대화 녹취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모른다라고 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라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SBS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김모 씨가 또 다른 선수 A 씨에게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명의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 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이 거래를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세력의 통정 거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이 거래 직후에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에게 거래 내용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또 SBS는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이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했다며 간략한 내용을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고 답하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법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로 8만 주를 매매 주문했다. 바로 이 얘기만 공개가 됐었죠. 네, 김 여사의 전화 매매 주문 이후 다시 통화가 이뤄졌고 거래 내역을 보고받았다는 녹음 파일의 존재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SBS는 이 파일이 김 여사가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하면서 검찰로서는 김 여사가 통정거래인지 당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녹음 파일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무관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해당 녹음 파일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확보해 검토했던 내용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럼에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통화 내용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이고 이미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재판의 증거로도 제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해명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는요,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한 톨의 증거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복현 원장이 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을 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는데요. 이 원장은 먼저 오기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 나오는데 검찰이 그중 한 명을 기소했다.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했을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출입 당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사표를 낸 이유도 덧붙였는데요. 이 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제 권오수 씨의 관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계좌가 실제 이 판결에서 이용됐다라고 하는 건 판정이 나왔고요. 판결문 자체에 사실은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옵니다. 그 수십 명 중에 아마도 당시 검찰에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었을 걸로 보이는데 기소를 안 한 것 자체는 팩트인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이 물으시니까 사실 제가 답변을,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 중앙지검을 출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수사팀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도 들었고, 근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를 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 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게 너무 정치적인 게, 제가 그래서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정치적이라서. 제가 보니까는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복현 원장의 말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주가 조작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수사 자체도 정치적이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원장은 거의 확신한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면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가 없음을 자신을 했는데요.
또한 이 원장은 재조사를 언급한 이용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다 라면서 당시 수사가 매우 불공정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오찬 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패러디송 영상을 들어보며 대여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이틀 전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된 패러디 음악을 재생했고 오늘은 정 최고위원이 직접 개사해 부른 패러디송을 함께 들은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고 오시죠. 저도 직접 도이치모니어스 12시 송 부르기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나도 김건희 계좌처럼 내 후원 계좌가 활용당하고 싶다. 12시에 때려요 후원금. 우리 때립시다 후원금. 살짝 홍대이트 정청래 후원 계좌. 우리 귀에 익숙한 아이스크림 광고 음악 이걸 패러디한 거군요. 네, 70년대 브라보콘 광고에 삽입된 CM송 가사를 개사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풍자한 셈인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틀 전 패러디송을 재생하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관련해 나도 수익 창출하고 싶다는 국민 조직 운동이 나왔다며 이런 패러디송이 넘쳐난다고 했고요. 보신 것처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는 자신의 후원금 계좌도 활용당하고 싶다며 12시에 후원금을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직접 부르며 후원금 납부를 부탁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한 거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보신 것처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 정부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되는 이복현 금감원장 말을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쌍방이 예를 들면 서로가 알 수 없는 얘기인 거.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면조사를 했고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2월에서 4월 사이일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서면조사의 답변을 받고도 수사 종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요. 아니 검사가 서면조사를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에 대한 결말을 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현 정부의 검찰도 안 하고 있다. 지금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법원의 판단이에요. 법원이 판단해서 1심 판결문이죠. 김건희 여사가 37번이 언급이 됐고 장모가 27번.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고 이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에 48건이 유죄다. 이것 때문에 유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 의혹에 맞게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수사를 진행해라.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가 안 되는 상황들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빨리 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가 나와도 특검법은 계속 밀어붙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우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사담이기는 하나 이 정청래 의원의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참을 수 없는 한국 정치의 가벼움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참 비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제 부인의 주가 조작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결혼 전의 문제예요. 그런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부각되느냐. 큰 구도로 보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1심 재판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되더라도 당사자가 깊이 개입했느냐, 연루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SBS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했다라는 건데 이걸 과연 깊이 개입으로 보느냐 이것도 지금 해석의 차이거든요.
단지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문재인 정권 때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들이 스스로 소환돼서 조사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예 소환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왜 소환을 해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이런 걸 이제 보통 예방적 선제라 그러거든요. 군사용어로. 그걸 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역술인 천공의 이른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이 부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상황도 또 알려진 게 있습니다. 네,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했고 그 결과 방문 의혹을 받는 시점인 지난해 3월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이나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 위치값과 일치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이 천공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서 위치 기록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초 자신의 저서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관저를 방문했다, 이런 보고를 공관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의훼손으로 고발한 데 이어서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도 추가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제 자신한테 정보를 알려준 그런 인물로 지목한 사람, 바로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인데요. 그런데 남 총장 자신도 지금 이런 의혹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네, 남영신 전 총장은요, 경찰 조사에서 공간 관리인에게서 천공 방문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경찰이 이 천공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간 관리인이나 이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천공에 대한 진술 청취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이 경찰 관계자는요, 국민일보를 통해서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까지 계속 확인 중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천공이 공강 방문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다른 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전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역 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감옥에 갈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천공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정도는 알리바이 때문이라도 놓고 왔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현역 군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 감옥 갈 일이에요. 지금 그걸 양산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천공을 고발 안 합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팔고 사입이든 아니든 이 종교적 지도자 행위를 해서 또 사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스승이라고 하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비공개 의총을 열었죠.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직접 연단에 올라 참석 의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약 8분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받아보니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몇 년 동안 검사가 70여 명 가까이 동원돼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입증된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대선 패배의 업보라면서 이 당 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의총에 앞서 이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이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결백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는요, 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느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날을 세웠는데요. 어제 오늘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이재명의 친구, 이재명의 후원자, 이재명의 이웃,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 대체 이재명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큽니다.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이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입니까? 275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 발언은 여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조만간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은 다음에 의원들이 자유토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전재수 의원, 그리고 비명계의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서른 의원, 이렇게 두 명만이 연단에 섰다고 합니다. 모두 부결 입장을 또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 직후 의총장을 빠져나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토론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의원과 서른 의원 2명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각각 친문재인계와 비명계로 뽑히는 두 사람이 모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불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자유토론에 나선 전 의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부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전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후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어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서른 의원은 이날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전하며 모두가 이견 없이 확실히 부결시키자,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서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했던 설 의원까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면서 토론은 별다른 이견 없이 종료됐다고 전해집니다. 설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사실, 그거를 밝히면서 얘기를 했다는데, 일각에서는 이처럼 이제 이 대표의 이른바 1대1 표단속, 이게 효과를 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사실상 이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그렇게 뜻을 모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고 자율투표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따라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고요.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인된 의원 총의가 이 표결 결과에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과 서른 의원도 의총 중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 분위기를 전하면서 가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제 의총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대선 패배의 업보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대표님 설명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원 가결은 안 될 거예요.
들으신 대로 이제 비명계의 중진인 서른 의원까지도 가결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탈표의 변수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 지금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불참한 것, 또 이것도 눈길을 끌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의총에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쓴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른바 방탄 논란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과 체포 동의안 통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처럼 방탄을 계속하면 폭망이죠.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 또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 저는 압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든 혹은 구속이 되든 그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그 전략, 그게 이제 이번 분기점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러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탈표가 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범죄 피의자 이재명을 구속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눈에만 그게 안 보이냐고 질타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특히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과거 내놓은 자서전에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차례 도주한 전력을 상세하게 기록해놨다며 일단 도망가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는 범죄자의 전략이 몸에 익은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 정당이라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압박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최소 35표 이상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모두 가결의 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 원내대표와 하 의원의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법제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번 이상 이제 새로운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나오는데 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밝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앞서 이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직접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했던 거 상당히 회자가 됐었죠. 당시에 이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이고 아주 강하게 구속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수위의 발언을 할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다며 약 5분 30초 동안 구속 사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에는 이 한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표를 결집하게 해줬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관련해 당시 나온 한 장관 발언과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네, 당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낳으면서 이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한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일부 언론들은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할 때 그때는 이 노웅래 의원 때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할 것이란 이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한 장관의 정치적 무게감 역시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이번에는 검사처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법사에서도 물어봤지만 진심으로 국회를 존중하느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수식이라든지 그런 분량은 굳이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체포동의안의 법무부 장관 설명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의 이제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예상하기로는 당내에서 워낙 여러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적어도 토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토론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친문재인계 그다음에 비명계의 두 의원만이 연단에 올랐고 그것도 또 아주 강하게 부결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뭔가 정말로 이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그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적어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가지고 있죠. 의원들이 없는 거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에 상황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라는 의견이 더 강했어요. 검찰이요? 예, 그렇죠. 이제 구속영장의 사유인 건데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포 내용이 뭐냐면 돈을 받았다, 저수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구속영장에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까 배임 혐의로 시작했다가 뇌물로 갔다가 정치자금으로 갔다가 끝내는 배임밖에 안 되는 상황.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게 많았고요. 또 하나는 진술을 거부했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범죄 중대성이었어요. 근데 저희 1,800억밖에 환수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5,503억을 환수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속영장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에요. 전 대통령실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관계자의 얘기를 어느 주간지가 보도한 여하간 겁니다. 고위 관계자라고 관계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영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실의 어떤 윤 대통령의 의중 아니야?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번에는 부결로서 야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정도의 공감대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고하게 보이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거는 이미 그 친명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몇몇 의원이 이미 운을 띄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원내 의총에서 비명계 그리고 친문재인계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강력히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자체가 아마 이재명계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뢰 다 부결시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은 거기 30명 정도의 비명계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찬성할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체포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마 반란표가 적어도 노웅래 의원 때보다는 더 적게 나와야 그래도 체면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체포 동의안이 나올 때 반란표가 늘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저는 또 하나 서른 의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두가 이견 없이 확실히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뭔가 서른과 이재명 사이에 그런 정치적인 약속을 하면서 반전을 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서른 의원의 허언으로 끝날 것인지 이 대목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른바 이제 폭로성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요. 유 전 본부장이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예고했던 대로 또다시 폭로에 나섰습니다. 네, 어제 오후 공개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의 첫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09년 이 대표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 리모델링 연합 회장으로 있었던 자신에게 이 대표가 먼저 접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나타났다며 당시 지역구 의원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던 시기라 이 대표의 접근이 반가웠다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반감을 다 갖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서 이 성남시장 당선이 절실했던 시기였다며 분당 지역 표를 얻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 구시가지는 이길 것 같아. 6대4까지는 가야 된다. 도대체 그럼 6대4 발표 감봉이 뭐냐? 찾은 게 뭐냐면 리모델링이었어요. 분당 아파트들이 대부분 뭐냐면 대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그런 좀 대책을 좀 세우자 그러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유 전 본부장 어제가 이제 끝이 아니다. 자신의 폭로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점도 또 강조했다고 하죠. 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가 앞으로 100회에 걸쳐 방송될 거라며 이 책 또는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계획도 있다고 말하면서 폭로를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정치 드라마를 만들고 그 인기로 돈을 좀 벌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이 발언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또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말할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른바 이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두 번째로 지금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15일 1차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오늘 오전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조사의 쟁점은요.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그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를 알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친분이 있었는지 또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김 전 회장에게 바꿔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련 의혹들에 대해 앞서 1차 조사에서 함께 대질 신문을 받았던 김 전 회장 등과 또 이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이 완전히 엇갈렸던 만큼 이번에도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지 그 점도 주목이 됩니다. 관련해 앞서 일부 언론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2차 조사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1대1 대질 신문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적은 없고 선택할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고요. 이 대질 신문에서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질 신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1차 조사에서 사자 대질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던 만큼 이번에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현 변호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가 1대1 신문 신청한 이유? 저희들이 뭐 대질 신문을 신청한 건 없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단 1차 조사 끝난 다음에 대질 조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었고 4명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옥신각신 하게 되고 소리도 높아지고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좀 차분하게 하는 방식이 낫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대질 조사를 저희들이 뭐 1대1로 해달라, 뭐 3대1로 해달라 할 뭐 저희들이 뭐 그렇게 얘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입니다.
이어 현 변호사는 검찰이 이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99.9%는 관련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1차 조사에서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 등 3명하고 사자 대질신문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 그 스트레스로 치아까지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 김성태 전 회장 등과의 사자 대질신문 자리에서 이 김 전 회장이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고 고성을 치른 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어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이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변호인에게 치아가 빠졌다,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고인이 스트레스로 치아가 빠졌다고 한다며 오후 재판 연기를 요청해 재판 일정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경제부지사실과 비서실, 평화협력국 등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압수수색 대상이 경기도의회 기재위와 농정위 등 이 7,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재판도 시작이 되는데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과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관련 수사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동물농장 아저씨는 왜?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예, 이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 반려견 훈련사가 최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훈련사가 누구인지 그 온라인상에서는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당사자는 이 장수 프로그램인 TV 동물농장에서 반려견 이상행동 해결사로 자주 출연해온 이찬종 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씨는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일로 다른 훈련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은 강형욱 훈련사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찬종 씨가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이름을 직접 거론한 건 온라인상에서 강 씨가 피소당한 훈련사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강형욱 씨는 SNS를 통해 직접 부인한 바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피소당한 사람도 나쁘지만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도 나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요. 자신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사건 당사자로 오해하게 한 일부 블로거와 유튜버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종 씨가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강형욱 씨에게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성추행 혐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고를 또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찬종 씨 측은요, 이 고소연 A 씨가 악의적으로 무고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A 씨 측 주장을 보시면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이찬종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이찬종 씨가 얼굴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차 안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이 6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찬종 씨가 1박 2일로 여행 가자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이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찬종 씨 측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A씨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를 받자 이런 무고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 직원 B씨가 A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종 씨 측은 이번 고소의 배경에는 또 다른 내막이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찬종 씨 측은 남성 직원 B 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이며 그동안 이찬종 씨가 B 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찬종 씨 측은 고소인 A 씨는 무고죄로 남성 직원 B 씨는 무고 교사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이찬종 씨 측 역시 맞고소를 예고한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이찬종 씨의 피소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그동안 출연해온 TV 프로그램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 동물농장 측은 앞으로 진행될 재방송과 VOD 서비스 등에서 이찬종 소장의 출연분을 편집한 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찬종 씨의 출연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결과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스타와 스타의 만남.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역시 한류 스타인 배우 전지현 씨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영국 패션 브랜드의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이지만 사실 그동안 함께 등장한 화보는 없어서 팬들이 좀 아쉬워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서 열린 패션쇼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난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와 전지현 씨는 이 많은 취재진들의 플래시 촬영에도 여유롭고 또 다양한 포즈를 선보였는데요. 사진 촬영을 마친 뒤에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여서 팬들의 궁금증을 샀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보시죠. 아니에요. 당연히.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네,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사인해줘서 고맙다는 전지현 씨의 인사에 아까 보신 것처럼 수줍은 듯 입을 가리면서도 또 얼굴에서는 이 팬심 가득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런 손 선수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생각도 못한 투샷인데 둘 다 멋지다. 스타도 다른 스타를 보면 신기한가 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이제 연예계 스타들과의 어떤 다양한 인맥, 이걸로도 화제가 된 적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배우부터 아이돌까지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절친 배우 박서준 씨와 류준열 씨입니다. 박서준 씨는 과거 손흥민 선수의 영국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는 빛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휴대폰에 손 선수 이름을 손샤인이라고 저장해놨다고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류준열 씨 역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직접 영국으로 날아갈 정도로 각별한 친분을 보여왔고요. 이 BTS의 정국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손흥민 선수를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는 26일에 이 첼시하고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디자인의 축구화를 신고 나올 예정이다. 이런 또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영국 아티스트가 SNS를 통해 자신이 손흥민 선수에게 선물한 단 하나뿐인 축구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그동안 스포츠 스타들에게 직접 디자인한 축구화와 운동화를 선물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에게 준 축구화는 녹색 바탕에 오른쪽에는 태극기, 왼쪽에는 트레이드마크인 찰칵 세레머니를 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손 선수는 오는 26일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이 신발을 신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까지 단 2골을 남겨둔 상태여서 이 축구화를 신고 다음 경기에서 100호 골을 달성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판다야 잘 가.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본에서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높았던 샹샹이라는 판다 이야기입니다. 이 샹샹은 올해 5살로 29년 만에 도쿄에서 태어난 일본 태생 판다로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샹샹이 중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일본 국민들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저렇게 크게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중국으로 가게 된 건가요? 전 세계 모두 판다는 소유권이 중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다는 해외에서 태어나도 보통 2살이 되면 중국으로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5살인 샹샹은 3년 전에 벌써 중국으로 돌아갔어야 했지만 제발 더 있어달라는 일본 국민들의 요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반환이 수차례 연기됐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푸바오라는 판다가 태어나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 푸바오도 4살이 되면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판다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판다의 먹이가 대나무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중국에서 수입하던 대나무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캐나다는 어쩔 수 없이 판다를 중국에 조기 귀향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판다는 매일 40kg에 가까운 먹이를 먹어야 하는데 동물원 측이 다른 대나무를 구해 먹이려고 해도 판다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대나무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이제 국가 원수가 외국을 방문할 때 이제 판다를 선물한 거 이런 기사 저희가 심심치 않게 봤었는데 그런데 그 소유권은 중국한테 있다. 이 소식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처럼 판다를 이제 임대만 하는 그런 방식을 두고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은 중국은 이 판다의 멸종 위기 우려가 제기된 1980년대 이후에 이 판다 한 쌍당 연간 100만 달러 내외의 돈을 번식 연구기금 명목으로 바꿔서 외국에 대여를 해온 겁니다. 이를 두고 물론 판다를 돈벌이 도구로 삼는다 그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중국이 판다를 다른 나라 동물원에 임대를 한 뒤에 그 대가를 챙기는 일종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인데요. 이 비싼 판다 대여료 때문에 영국의 한 동물원은 판다를 자진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요. 1994년 한중 수교를 기념해서 이 판다 한 쌍을 선물 받았다가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그때 당시 돌려보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